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으로 보죠. 벼락치기 영상 여러분들 많이 봐주셔서 참 감사해요. 그리고 게시물을 하나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중간고사가 끝났을 때 시험지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학년 관계없이 여러분들의 시험지를 분석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시험지를 하나 바로 입수를 해서 중학교 3학년 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객관식은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그 다음에 주관식은 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얘네를 시험을 아직 안 쳤다면 한번 풀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PDF를 가지고 선생님이 올려주는 이걸 가지고 풀어보는 기회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다 끝났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적었어야 됐구나, 혹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어야 됐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주도록 할게요. 본 문제는 실제 시험지를 받아서 선생님이 AI를 활용해서 지금 다시 변형 문제를 만든 것과 똑같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는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지금 AI를 활용해서 만들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철솜을 이용한 실험이다. 철솜이라고 하는 건 결국 마그네슘 리본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있는 거. 그래서 철솜을 가위로 잘게 자른다. 이건 물리 변화죠. 철솜을 토치로 가열해서 색이 변하는 것을 관찰한다. 이건 뭡니까? 화학 변화죠. 원래 마그네슘 리본이었으면 뭐랑 반응한다? 묽은 염산이랑 반응한다. 혹은 전류를 흘러본다. 이거랑 똑같아. 그래서 둘 다 안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물리 변화에서는 우리 어떤 거 변하죠? 분자의 배열이 바뀌게 되죠. 화학 변화에서는 원자의 배열이 바뀌게 되지. 그러면 이거 두 개에서 전체 안 변하는 걸 골라야 돼. 안 변하는 건 원자에 관한 종류와 개수와 총 질량이 안 바뀌게 되겠죠. 자, 그럼 그대로 보도록 할게요. 가는 물질의 모형면 변화는 물리 변화이다. 자, 이거 맞는 말이지. 나에서는 철솜이 산소와 반응해서 성질이 변한다. 맞죠? 어떤 거? 우리 금속 재료들. 어떤 거 있었지? 철, 마그네슘, 구리.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된다? 산소와 반응해서 질량이 더 올라가게 됐다. 맞죠? 이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성질이 바뀌게 되죠. 자, 가와나 모두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과정이다. 새로운 물질은 나에서만 생성돼요. 자른다고 해서 새로운 물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3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 볼게요. 자, 수소기체와 염소기체가 반응해서 염화수소기체가 생성됐대. 자, 우리 항상 화학 반응식은 이거 화살표 얘만 써야 되는 거 알지? 화살표 왼쪽에는 반응물질, 화살표 오른쪽에는 생성물질 있는 거 알죠? 여기에서 뭘 맞춰줘야 돼? 개수비를 맞춰줘야 돼. 그럼 보자. 수소가 지금 2개고 염화 이온이 염소기체가 총 2개죠. 그럼 여기 앞에 기억은 2라는 숫자가 와야겠네. 이건 맞아요. 반응 전후에 원자의 총 개수는 무조건 같아야 돼. 근데 분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는다. 아니지. 수소기체 동그란 거 2개. 염소기체 아주 큰 거 2개 붙어 있던 게 얘네들이 어떻게 됩니까?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큰 거로 바뀌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3번이 답이 돼요. 물리 변화에 해당하는 걸 고르래요. 그럼 물리 변화에 해당하는 건 죄송해요. 화면 자체가 좀 많이 바뀌었네요. 자, 물리 변화에 해당하는 건 어떤 거죠? 성질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맞지? 단순히 자르고 이런 것들만 보셔야 돼. 그러면 옳은 거를 볼게. 못이 녹슬어서 붉게 변한대. 쓸 수 없지. 그래서 얘는 아닌 거야. 숯이 타서 재와 연기가 생긴대. 숯 탄 거 다시 못 쓰죠? 향수를 뿌리면 방 안에 가득 향기가 퍼진다. 이거 어떤 거야? 확산. 자, 설탕을 가열해서 검게 태운다. 설탕 다시 못 먹어요. 깎아놓은 사과의 색이 변한다. 이거 뭡니까? 갈변이라서 안 되죠. 그래서 나머지 1번, 2번,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화학 변화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나무가 연소할 때 우리 연소는 무조건 물질에다가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산화탄소와 그 다음에 물이 생성된다라고 했죠. 어떻게 외우라고? 다이어트를 할 때 운동을 열심히 해서 헉헉 되면 우리가 후 이산화탄소 나오죠? 후 내뱉는 거. 그 다음에 물 어디서 나와요? 땀으로 나와요. 이렇게 외우라고 했지. 자, 그러면 연소를 했대요. 그래서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래. 그럼 여기에서 나무의 모양과 크기만 변하는 게 아니라 연소했기 때문에 성질도 같이 변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여 빛과 열을 내게 되죠.
반응 후 생성된 쟤는 원래 나무와 성질이 다르지.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생성되어 날아가게 되죠. 왜? 얘네들은 기체니까. 알겠지? 니은, 리을, 니은, 디귿, 리을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 자, 개수비 맞추래. 개수비. 자, 봅시다. 여기는 수소가 지금 2개, 산소가 2개. 선생님처럼 이렇게 써놓으면 편해요. 수소를 2개, 산소가 1개. 여긴 산소가 2개죠. 아, 그러면 항상 맞출 때는 짝수를 맞춰야 돼. 왜냐면 모든 수에다가 곱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짝수 홀수인지 보지만 우리는 가장 간단한 걸 쓰기 때문에 1, 2, 3 안에서 논단 말이야. 근데 1이 아니면 2로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모든 수에 2 곱하면 무조건 짝수 되죠. 그래서 산소가 하나네. 그럼 여기를 일단 2개로 만들어 줄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소가 다시 4개로 변하게 되죠. 그럼 4개로 변하면 앞에 어떻게 쓴다? 2를 붙인다. 그러면 수소든 산소든 둘 다 4개씩으로 바뀌지. 그러면 2개로 바뀌었으니까 여기는 1만 쓰면 되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다 더해버리면 5라는 값이 나오게 되네요. 이런 것들 또 뭐 있습니까? 물, 그 다음에 암모니아, 이런 친구들 대표적이지 항상. 자, 물 같은 경우에서는 어디에 이 붙인다고? 물과 수소 앞에만. 암모니아는 가장 대표적이죠. 암모니아는 2, 질소는 1, 그 다음에 수소가 3. 알았지? 얘네들 다 기억하고 갑시다. 그 다음에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에 반응해서 질량 보존 법칙이 가능해야 된대요. 자, 탄산칼슘에다가 묽은 염산을 넣었대. 그러면 무조건 무슨 기체 나온다? 이산화탄소 기체 나온다. 그러면 기체 발생 반응에서 그치? 첫 번째, 금속과 반응하는 경우, 두 번째, 일반 물질과 반응하는 경우. 금속과 반응하면 무조건 질량이 높아진다, 그지? 일반 물질에서는 질량이 줄어든다, 그쵸? 어디에서? 열린 공간에서. 그럼 닫힌 공간에서 일반 물질은 항상 질량 보존이 되죠. 닫힌 공간이라고 했어. 그럼 닫힌 용기에서는 전체 질량이 일정하게 보존된다. 6번에 3번 골라줘야겠죠. 그 다음에 볼트 너트 많이 했지. BN2를 만들려고 한대. 볼트 12개와 너트 30개가 있대요. 그랬을 때 화합물의 최대의 수와 남는 개수를 구하래. BN2다, 그쵸? 그러면 1대 2로 반응하는 거네. 뭐가? 볼트와 너트가. 지금 12개가 있고 30개가 있지. 자, 개수는 30개가 더 많아. 근데 얘가 B로서는 더 작죠.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보는 거야. 12개 있을 땐 24개 있어야 되고 30개 있으면 15개 있어야 된대. 근데 우리 기본적으로 이 숫자는 건드릴 수 없는 거지. 그래서 항상 밑에 2개 쓰고 이건 안 되네를 가져가야 돼. 그럼 최대로 12개가 나오고 n 같은 경우에는 6개가 남게 되겠죠. 1번이 답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 자, 이거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죠. 어떤 거? 표 나오는 거. 표 나오면 항상 어렵다고 생각해. 근데 이거 보세요. 자, 반응 전의 부피인 가와 반응 후 남은 기체를 봤대. 생성한 다의 부피를 봅시다. 그러면 생성을 했대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실험과 두 번째 실험이 있을 때 남은 기체의 종류를 알려주는 거야. 알겠지? 그럼 여기에서는 결국 지금 남은 기체의 종류를 알았고요. 생성된 거를 봤죠. 그럼 여기에서 가와 나 2개가 남았네요. 그럼 뭡니까? 10, 20만큼은 다 써줬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 옆에 뭐가 더 있어야 돼? 몇 미리가 남았다는 게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10ml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원래 시험지에는 종류와 부피가 같이 있을 거고요. 다의 부피도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서 10ml, 20ml라고 표를 개정할게요. 선생님이 AI를 돌리다 보니 표가 이상해졌나 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남아있는 만큼을 빼준다. 남아있는 만큼을 빼준다. 그래서 항상 뭐라고? 남은 기체의 종류를 0으로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 그래야 뭐가 나온다고? B가 나온다고. 알겠지? 다시 한번 더 간다. 화학 반응을 하고 난 다음에는 남은 기체를 무조건 0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 이게 수능까지 끌고 가요. 0으로 만들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B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럼 첫 번째 실험에서 20 빼기 10ml와 10ml가 있고 다가 10ml죠.
가나다. 그 다음에 2번에서는 20ml 쓰고 30에다가 10ml만큼 쓰고 20ml가 나왔지. 그럼 둘 다 뭡니까? 1대 1대 1이라는 비율을 알 수 있게 되죠. 오케이? 그래서 답이 1번으로 갑니다. 그 다음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의 예시로 적절한 걸 보래요. 자, 흡열이래. 흡열은 뭐예요? 주변으로부터 흡수를 해서 온도가 낮아지게 되지. 항상 어려운 흡열 반응은 뭡니까? 탄산수소 나트륨 열분해. 맞죠?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수산화 발윤과 염화암모늄. 그 다음에 물의 전기분해. 그 다음에 소금이랑 물을 섞는 거. 그 다음에 주의해줘야 되는 게 광합성. 그 다음에 이거 실험에서 손냉장고 만든다고 한대. 그럼 질산 암모늄과 물을 같이 합칠 수 있죠. 그러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는 빛에너지인 식물 광합성이지. 자, 연소, 산과 염기, 그 다음에 금속과 산, 손난로, 이 친구들 다 발열이에요. 자, 산과 염기가 왜 발열인가 봤더니 중화열이라고 하는 게 나와. 무슨 말이냐면 산염기를 반응시켜버리면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지만 물에다가 염이라고 하는 게 생성돼. 물이 나오게 되면서 온도가 식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발열 반응이 됩니다. 중화열이라고 하는 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 기권의 충상구조로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자, 1번부터 볼게. 대류권은 직포의 복사에너지의 영향으로 위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이거 맞죠? 성층권은 오존층이 있어서 자외선을 흡수한다. 맞지? 중간권은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만 기상현상이 없다. 맞죠? 열권은 공기가 매우 희박하여 낮과 밤에 인교차가 작다 아니지 아주 크다로 바뀌어야 돼. 그 다음에 기권은 기온 분포에 따라 4개 층으로 구분한다. 이거 맞죠? 자, 다시 볼게요. 자, X축이 온도고 Y축이 높이야. 그러면 온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 하나, 올라가는 거 하나, 다시 떨어지는 거 하나, 다시 올라가는 거 하나 이렇게 나온다. 맞지? 자, 이것만 봐도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지는지 올라가는지를 다 볼 수 있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중간을 나눠줄 거야. 이렇게 나눴지? 자, 그러면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쓰고 옆에 온도 변화 하나 기상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대류가 일어난지를 봐줄 거예요. 온도는 대류권에서 낮아지고 성층권에서 올라가고 중간권에서 낮아지고 열권에서 올라가죠. 자, 성층권에서는 무조건 오존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얘가 자외선을 흡수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중간권에서는 뭡니까? 유성이 관찰되게 되죠. 열권에서는 뭐예요? 오로라가 관찰되게 되죠. 열권 같은 경우에는 뭐랑 맞닿아 있어? 태양이랑 여기 바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얘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온도 높아지는 이유를 봐셔야 돼. 대류는 대륙권과 중간권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성층권, 열권에서 안 일어나요. 근데 기상현상은 대륙권에서만 일어나게 되지. 중간권에서 기상현상이 안 일어난다. 이유를 물어보죠. 왜 그렇습니까? 수증기가 없어서. 알았지? 자, 지구의 복사평형으로 오른 거를 고르래. 이거 항상 어떻게 써져 있어요? 어려운 문제에서 나오죠. 태양이 있어. 태양에서 뻗어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반사되는 게 있고요. 전체 A, 반사되는 거 B, 지표로 들어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대기로 들어가는 게 있죠. 그 다음 지구에서 나오는 복사 에너지인 E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퍼센트 외워야지. A는 100%로 들어와. 반사되는 거 30%, 지표로 들어가는 거 50%, 그 다음에 대기로 흡수되는 거 20%, 지구로에서 나가는 거 70%. 그래서 A에서 B를 뺀 것과 C에서 D를 더한 것과 E가 양이 같게 되죠. 됐나? 그래서 11번 보면 지구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한 만큼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다. 맞지? 대기가 있으면 온실 효과로 인해 복사평형 온도가 높아진다. 맞죠? 저위도 지방에서는 방출하는 것보다 흡수하는 게 더 많지. 자, 여기에서 볼게. 다 맞거든요?
자, 온실 효과도 한번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어떻게 된다고? 지구와 달이 있다고. 표면 2개 그릴게. 근데 지구만 대기로 이불 덮어놨다라고 했죠. 전기장판과 이불이라고 했어. 들어오는 것만큼 복사되고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들어오자마자 나가기 때문에 기온이 지구와도 높게 되죠. 맞아. 그 다음에 디귿 보세요. 지구가 동그랗게 생겼지. 아이고야, 타원으로 그렇네. 동그랗게 생겼지. 태양으로부터 빛이 들어오죠. 태양입니다. 그럼 여기가 더 많게 되고 여기는 더 적게 되니까 평균 내서 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알았죠? 자, 그 다음 볼게요. 12번 검은색 컵에 지금 전등을 비추는 복사평형 실험을 하려고 한대요. 옳지 않은 걸 봅시다. 그러면 검은색 컵 여기 있고 전등 여기 있죠. 같지? 그러면 뭐라고? 태양이 전등 역할, 검은색 컵이 지구 역할이라고요. 그럼 컵의 온도가 일정해진 상태를 복사평형이라고 한다. 맞죠? 전등의 세기가 세지면 복사평등 온도는 더 낮아진다. 아니지. 복사평형은 전등, 즉 에너지원이 세지면 세질수록 더욱더 올라가게 됩니다. 컵과 전등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복사평형 온도 낮아지는 거 맞죠? 실험 시작 초기에는 흡수하는 에너지 양이 방출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게 되지. 복사평형에서는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이 많죠. 자, 이거 볼게요. 항상 실험에서 이렇게 돼. 여기에서 시간이라고 써주고 분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온도라고 나오죠. 어떤 거? 이 검은색 컵에 맨날 온도계 매달아 두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대부분 10분이라고 되어 있을 거야.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나와요. 기역 구간에서는 흡수하는 양이 더 많은 거 맞죠? 니은 구간에서는 처음으로 같아지는 양이야. 근데 디귿에서 항상 어렵게 나와요. 이때는 흡수도 없고 방출도 없는 복사평형이다. 틀린 말이에요. 알겠지? 흡수도 없고 방출도 없는 게 아니라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이 같은 지점을 얘기하는 거야. 알았죠? 그 다음에 이거 볼게요. A에서 D의 기온과 이슬점을 나타낼 때, 자, 이것도 이 학교 킬러 문제였어요. 4점짜리. 자, 습도가 가장 높은 공기와 이슬점이 가장 낮은 공기를 구하래. 자, 기온 먼저 보세요. 기온은 지금 30, 20, 25, 20이야. 근데 이슬점은 20도, 20도, 15도, 10도래. 자, 그럼 습도가 가장 높은 거는 현재 기온과 이슬점이 같아야겠지. 왜? 이거는 지금 보면 그래프상에서 이걸 말하는 거거든. B번은. 알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A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가 20도라고 잡을게요. 그 다음에 25도 있고 30도 있을게요. 15도 있고요. 온도, 포화 수증기량. 그러면 A는 지금 여기 있는 거랑 마찬가지야. A.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25도인데 이슬점이 15도에 있는 거니까 여기랑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여긴 이슬점이 심지어 10도래. 그러면 더 내려가겠지. 맞아. 이렇게 구하시는 거야. 그럼 이슬점이 가장 낮은 거는 그냥 눈만 떠도 알 수 있겠죠? 10도인 거. 그래서 BD 2번이 답이 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맑은 날 하루 동안 측정한 기온과 이슬점과 상대 습도를 구하래. 우리는 맑은 날밖에 못 배웠어요. 여기가 밑에가 시간이고 여기가 온도일 거예요. 그래서 0시부터 24시까지 나타냅니다. 그러면 밑에 이렇게 있는 게 있어. 얘가 이슬점이지. 자, 이거 이유가 뭔데요? 물어보죠. 맑은 날에는 대기 중에 포화 수증기량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알겠지? 그 다음에 항상 12와 15, 18 사이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 구간에서 가장 높은 지점을 골랐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이 구간에서 높은 지점이 항상 온도예요. 그러면 이거랑 반대로 가는 그래프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상대 습도예요. 알았지? 온도는 15시경에 가장 높아. 그러면 볼게. 옳은 거. 기온은 새벽에 가장 높고 낮에 가장 낮다. 틀렸지? 상대 습도는 기온이 가장 높은 낮에 가장 낮다. 맞죠?
뭐라고요? 상대 습도랑 기온은 반비례 관계라고요. 자, 이슬점은 하루 동안 급격하게 변화한다. 틀렸지? 비슷해요. 공기 중 수증기량이 많은 말수록 이슬점이 낮아진다. 이것도 틀린 말이야. 기온과 상대 습도는 대체적으로 비례관계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에 관한 설명이래요. 자, 우리나라 그릴게. 우리나라 그래서 딱 반 똑 자르고 반 다시 똑 잘랐어. 그러면 어디가 고위도, 위에가 고위도, 밑에가 저위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서쪽이 대륙, 동쪽이 해양. 맞죠? 그러면 대륙 쪽이 건조해요. 해양 쪽이 습해요. 그 다음에 고위도 쪽이 기온이 추워요. 한랭 적어주고, 저위도 쪽이 좀 온난해요. 고온 적어줄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봄철, 가을철에 영향을 미치는 양쯔강. 봄이니까 고온까지는 아니고 좀 온난하다 적어줘야겠고, 건조는 맞겠지. 이렇게 찾아주시는 거야. 그 다음에 여름철에 영향을 미치는 북태평양 기단이 있어요. 여름이니까 고온이겠죠? 그 다음에 다습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봄철에 영향을 미치는 오호츠크해 기단이 있습니다. 얘가 어떻다고요? 좀 한랭하지는 않고 좀 추워요. 그래 춥고, 그 다음에 습하겠죠. 그 다음에 겨울철에 영향을 끼치는 시베리아 기단 있겠지. 이름만 들어도 춥지. 그래서 저온에다가 습, 건조까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한랭이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볼게. 자, 볼게. 영향을 끼치는 거. 시베리아 기단은 고온 다습 아니죠. 이름부터가 추워요. 시베리아. 자, 북태평양 기단은 한랭 건조 아니죠. 북이라고 해서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태평양은 여기 밑에 있습니다. 여기로 따지면 위에라서 북태평양이에요. 알겠지? 그 다음에 오호츠크의 기단은 한랭 다습 아니죠. 초여름 동해안에 영향이 있으나 이거 맞지? 초여름까지. 한랭 다습 맞아요. 춥기 때문에. 그 다음 양쯔강은 고온 다습해서 다습이 틀렸죠. 초여름 장마전선은 북태평양 기단과 양쯔강 아닙니다. 알았지? 3번 답이 돼야 돼. 그 다음 볼게요. 구름과 강수 현상에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병합설은 저위도 지방이나 열대 해상에서 내리는 비를 설명한다. 자, 저위도 지방, 열대 해상 이거 맞는 말이지. 빙정설은 구름 밑부분에 얼음 알갱이 맞는 말이죠. 구름 속의 물방울들이 충돌하면서 비가 되어 내리는 거 맞죠? 다 맞아요. 자, 어떻게 쓴다? 병합설, 빙정설 있으면 여기는 구름이 이렇게 있으면 최고 기온이 0도야. 최저 기온이. 그 다음에 물방울밖에 없어. 근데 빙정설 같은 거 보면 여기가 영하 40도고 0도인 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 얼음 알갱이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빙정설이 조금 더 기온이 낮은 중위도와 고위도인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 다음 기압과 토리첼리 실험. 자, 이거 중요하지. 수조에 이렇게 있을 때 항상 76cm죠. 어떤 게? 수은이. 그럼 얘가 760mm라고 써도 되고요. 수은 10m 물기둥이라고 써도 되고요. 1013 헥토파스칼이라고 써도 되겠지. 이것들이 항상 같은 거야. 그 다음에 또 뭐 나오죠? 얘네들을 기울이거나 얇게 만들거나 혹은 더 굵게 만들어도 다 똑같은 76cm여야 돼요. 알았지? 얘네들은 물이 내리는 것과 수은 기둥이 올라가는 게 두 개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7번 옳지 않은 걸 보래요. 그러면 1기압은 76cm 누르는 거 맞지? 유리관 굵기 견해도 수은 기둥 변하지 않는 거 맞죠? 산 위로 올라가면 대기가 희박해져서 기온이 높아진다. 틀렸지? 그 다음에 기울여도 일정한 거고요. 빈 공간은 공기 없는 진공 상태 맞죠? 자, 이거 하나 더 볼게. 여긴 달이에요. 선생님이 과외할 때 항상 많이 써주는 건데 1번, 2번, 3번 중에 기압이 어디서 제일 높을까요? 그리고 공기는 어디가 제일 많을까요? 공기는 1번에서 가장 많아요. 왜? 여기는 지구거든. 여긴 산 위에요. 기압은 그래서 1번이 가장 높아요. 왜?
공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누르는 힘이 높거든. 이렇게 보셔야 돼. 다른 기압 따위가 없어요. 왜? 공기가 없기 때문에. 알았지? 여기는 공기가 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압이 낮습니다. 근데 공기가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 됐죠? 그 다음에 해풍과 육풍이 부는 거. 자, 이거는 뭡니까? 낮과 밤을 따져줘야겠죠? 낮에는 육지가 기온이 더 높아요. 그래서 상승기류 펼쳐지지. 상승기류 펼쳐지는 순간 저기압이죠. 그래서 바다가 고기압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요렇게 부는, 바다로 부는 해풍. 어디에서 부는지가 중요한 거야. 근데 밤 되면 바다 쪽 기온이 더 높게 되지. 그래서 옆으로 가고 밑으로 내려가서 육지에서 바다로 부는 육풍이 불게 되는 거죠. 맞아. 그럼 여기에서 계절풍도 같이 봐야 되죠. 우리나라 있지? 낮에랑 비슷한 거는 여름철. 그래서 태평양으로부터 내려오는 거, 부는 남동 계절풍. 여기가 더 뜨겁기 때문이야. 그 다음에 겨울철 보자. 시베리아 기단 쪽으로부터 불어오는 북서 계절풍. 그래서 해풍, 육풍은 하루 주기. 여름철, 겨울철은 1년 주기. 계절풍은. 됐지? 그래서 이거 보시면 낮에는 육지보다 바다의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간다. 틀렸죠? 밤에는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아니지, 두 개 거꾸로 바뀌었죠? 낮에는 육지 쪽 기압이 낮아. 맞죠? 상승 기류가 낮은 거예요. 기온은 높은 곳에서 공기가 하강하며 기압이 높아진다. 틀렸지? 상승하는 거야. 이 해풍과 육풍은 지표면에 비열 차이와 관계없다. 아니죠? 비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나타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객관식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주관식은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